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된 지 10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공백기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총 3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태안에서 연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그거에 대한 의혹. 둘, 범행 사이 시간에 대한 확장인데 89년 9월 26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이춘재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어 그때 당시에 범죄의 공백기가 있다. 근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0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처제 사건 이전까지 냉각기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범인이 확인되었다라는 걸 현재까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점도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숫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일, 58일, 2일, 30일, 텀, 120일, 120일, 1년 60일, 150일. 자, 이 숫자가 여러분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총 10가지 사건 중 모방범죄를 제외하고 제가 텀을 얘기해 본 겁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까? 그리고 위에 나왔던 사건들 중에 5차, 7차, 9차의 DNA가 현재 이춘재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수사 대상만 21,280명, 지문 대주만 41,116명, 모바일 감정만 180명이 있었던 이 사건, 어떻게 그는 빠져나갔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타 다른 범죄는 없는 걸까요? 미제 사건 관련을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 유독 범행의 시간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 연쇄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 범죄자들은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제어가 잘 안 됩니다. 냉각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특징도 있지요.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대전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감시망으로 좀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확실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다. 이 대전제에 대해 나는 동의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오늘 좀 이야기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5차, 7차, 9차만입니다. 이춘재가 모방 범죄자일 수도 있다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얘기죠.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든 범행의 범인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가능성을 전부 열어놓게 됐을 때 만약 이춘재가 일부만 저질렀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텀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왜 점점점 시간이 더 늘어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면 분명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맞춰서 가보고자 합니다. 자, 범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면 범행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걸 표현으로 시그니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그니처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피해자의 스타킹을 썼대, 묶었대, 목을 졸라 죽였대, 그리고 속옷을 이렇게 얼굴에 하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옷을 다시 입혔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시그니처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며 생각을 한 번씩 더 깊게 넓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에
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30일, 35일, 그리고 58일 2일. 58일을 지나서 이틀 뒤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게 특징이지요. 합치면 60일입니다. 이상하게 120일 앞까지는 30일마다 한 명씩을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요. 30일이 지나면 58일 2일,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또다시 발생시켜서 60일 동안 2명, 이런 규칙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6차 사건이 87년 5월 2일, 그리고 7차 사건이 88년 9월 7일, 텀이 꽤 길었지요. 이 사이에 과연 어떠한 일도 없었을까? 왜 그렇게 텀을 길게 가져갔을까?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범인이 다른 색깔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춘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춘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가면, 이춘재는 1963년생으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이영재중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에서 초, 중을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수원에 있는 쪽을 나왔다라고 지금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정확하게 전달은 안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에 결혼을 했고요. 92년에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되고 93년 4월에 청주로 이사를 간 것까지 확인이 되며, 그 이후에 처제살인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춘재입니다. 근데 당시 이춘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성격 자체가 포악했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고 어린 아들을 방에 가두고 폭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결혼 이후의 모습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으로 우리가 사건을 엮으면 이 사람은 과거의 습관에서부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군 전역을 1986년에 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1994년 1월까지 그 안에 이춘재가 과연 어떤 사건을 다 저질렀을까에 대한 이야기. 의심 하나.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화성 연쇄 강간 사건입니다. 태안읍 일대에서 10대에서 40대 사이에 여성 7명이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용의자를 23세의 남성, 키 165에서 170 사이의 보통 체격의 남성, 늘 욕설을 냈고 꼭 말 중에 네 서방 뭐하냐? 라는 이야기,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하는 등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었다면 이춘재는 군을 전역하고 난 이후에 성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살인까지 범죄를 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심 두 번째입니다. 1986년 9월 15일 1차 사건이 발생이 되고 91년 4월까지 총 10번, 그중에 8차가 모방범죄였죠. 9건이 있었던 사건 중에 1989년 9월에 수원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춘재는 범죄를 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춘재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런 성범죄 및 살인을 했다라고 보여주는데,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가 강도 예비 및 폭력 혐의로 구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진화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이춘재가 처음에 군 전역 후에 첫 번째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게 외부에서만 활동이 되다가 집 안까지 들어갔고 처제 사건까지 가면 집 안에 사람을 불러서 살해했다. 범죄가 점점 진화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됐냐면 1990년 4월에 석방됩니다. 항소심 때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연쇄사건이 딱 끊깁니다. 석방 7개월 후였던 1990년 11월에 9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서 이춘재가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인 거지요. 자, 그리고 의심 세 번째가 있습니다. 뒤에는 집행유예 문제 때문에 텀이 길어졌다,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1, 2개월 간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6차에서 7차,
100일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경찰이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압박감을 느꼈거나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차, 7차 사건 때 수원에서 여고생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당시는 에이 수원은 아니지 화성 쪽이잖아, 그래봐야 수원에서 뭐 세류역 근처 정도? 그쪽인 거지 거기는 모방범죄겠지, 유사범죄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포인트로 잡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입장에 유춘재가 잡힌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면 수원에서 여고생 2명이 사망했다, 이걸 지금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춘재가 수원에서 강도행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화성 연살인 사건의 범인이 곧 이춘재다라는 그 공식, 이춘재가 이 범행의 시작이고 그 이외가 모방일지, 전체를 이춘재가 했을지, 다른 범인이 존재할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저희는 다 열어보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1988년 수원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TV 방송엔 이게 이춘재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며 수사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저희 이거 진짜 이춘재일까요? 이춘재가 아니면 어떡하지요? 좀 생각을 깊게 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화서역입니다. 화서동 근처에 193번지 논바닥입니다. 거기를 둘러보고 있던 논 주인 당시 50세 김모 씨가 눈에 이상한 장면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저게 뭐지? 시신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날 외출을 하고 실종되었던 여고생의 시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2월 24일 날 나갔다 실종됐고 1월 4일에 발견된 거니까 시간적인 텀이 약 10일 정도가 지나서 확인이 된 겁니다. 당시 부검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집에서 7시쯤 나가 사망 추정 시간 한 4시간 정도 지난 밤 한 11시 정도쯤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에 사망하신 분은 나이 18세 여고생 김미순 씨였습니다. 트레이닝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붉은색 계열이었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고 머리는 단정한 상태. 그런데 나머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양손과 목이 스타킹으로 결박된 상태였고, 그리고 속옷으로 입에 재갈이 물려진 상태였습니다. 얼굴 쪽은 부어있는 상태, 폭행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강간의 흔적까지 확인이 됩니다. 바로 수원 여고생 피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범행이지요. 물론 범행 패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만 보더라도요, 6차 사건과 7차 사건 사이의 텀이 매우 길었는데 이 중간에 이 사건이 들어가면 그 텀이 규칙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6차 이후에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6차 사건 이후에 7차가 이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에서 발생했으니까. 화성에서 발생된 사건이었고 이건 수원이니까 모방 범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2019년 범인은 이미 이춘재, 그리고 이춘재가 수원에서 강도행각까지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의 용의자 첫 번째는 이춘재입니다. 수원 여고생 피살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일까요? 실상 이춘재가 범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당연한 상황이지요. 위치도 그렇게 먼 상황도 아니고 자신의 고등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범행 행동 패턴도 비슷합니다.
5차, 7차, 9차의 범행을 봤을 때 붉은색 계통의 옷, 손을 뒤로 묶었다, 스타킹으로 묶었다, 교사를 했다, 시신을 약간 훼손했다. 이런 문제를 보면 분명 이춘재간 패턴과 비슷하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당시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터진 사건이라 어떤 기록이 나왔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해서 사건 기록, 기사를 확인해봤는데 이 사건 이상하게 해결됐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당시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2명입니다.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명모군입니다. 당시 17세였고 정군, 당시 20세였습니다. 이 둘을 검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헌데 이들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가 1988년 1월 8일 수원시청 앞에 있는 88공원 공터 야산에 묻었다는 김양의 시계, 그 증거물을 찾다가 명군이 수갑을 찬 채로 야산 밑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거에 놀랬던 형사, 이모 형사와 조모 형사가 그걸 잡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엉덩이를 때리고 몸을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사람을 때리다가 두부에 의한 뇌 손상, 뇌 부종으로 사망을 해버립니다. 즉, 이 사건의 기사가 어떻게 터졌냐면 고문, 가혹 수사를 통해서 사람을 말 그대로 사망에 이끌었던 인권침해, 고문경찰이란 명칭으로 사회적 공분을 싸게 됩니다. 당시에 형사 3명은 직위해제가 되고 바로 실형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경찰 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줄줄이 계속 다 전부 해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잡았던 범인은 가짜였던 걸까요? 무리한 수사로 그리고 무언가 얘기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범인이 체크가 됐던 걸까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있었던 여고생 피살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인 거야? 당시에 경찰이 잡았던 사람은 경찰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이끌었고 그리고 사망에 이끌게 했던 억울한 사건인 거야? 라는 느낌인 거지요. 근데 당시의 수사관이십니다. 실형을 살고 나오신 조광식 형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소 후에도 내가 그때 잡은 애들이 분명 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구타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끌어낸 적은 난 단 한 번도 없다. 용의자 둘, 바로 명군과 정군입니다. 이들이 범인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요. 명군은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명군과 정군이 만약에 이 사건의 범인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그럼 명군과 정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방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는 외부에 나와 있는 얘기와 달리 이분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실제 사건 수사 기록입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생각을 좀 중립적으로, 이분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저녁, 피해자 김양은 어머니와 다투게 됩니다. 오빠의 생일 케이크를 먹었다라는 걸로 혼나서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선 게 7시입니다. 그 이후에 실종이 됐는데 밤 11시에서 이제 어떤 새벽 2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을 접수받았던 조 형사님은 당시에 수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탐문 조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근데 화서역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한필주.
동네 불량배였는데요. 한필주가 친구들과 현장 인근을 다니며 화서역 근처에서 본드도 흡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날 저녁 9시 무렵에 사건 현장에서 명군과 정군이 논 쪽에서 불을 피우며 놀았다라는 진술을 한필주에게 듣게 됩니다. 대지신문 결과 명군은 그게 맞다, 우리 거기 있었다 라고 얘기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럼 정군은 어딨냐라고 확인했더니 정군은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져 있는 그 외숙모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서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일단 수사에 바로 들어갔는데 확인해본 결과 12월 30일에도 같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함께 지속적으로 동네 오락실을 다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동네 오락실에서 이런 진술이 확인됩니다. 12월 28일 밤 10시경 명군이 친구에게 나 사람 죽였어, 수원을 떠나야 될 것 같아, 너 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내가 입던 빨간 점퍼인데 네가 가져가서 입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하기 위해 형사님이 직접 명군에게 너 점퍼 여기 왜 했어? 라고 했더니 내 점퍼를 그 친구가 입으면 내가 범인으로 몰리지 않고 걔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고 수사에 혼선이 갈 것 같아서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화성 여고생 피살 사건이 잘 풀린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자백만을 가지고 우리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지요. 증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수사 기록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수사팀이 명군과 정군을 분리해서 자술서를 따로 봤습니다. 진술 자백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따로 했는데 그 둘이 그렸던 사건 현장 약도가 똑같습니다. 아예요. 그리고 당시 김양이 사망한 장소와 일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서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증거 둘, 범행을 했던 과정,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귀가하던 김양을 칼로 위협했다, 입을 막고 강목으로 때렸다, 얼굴이 부었다 정도만 외부에 나왔는데 강목으로 때린 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폭행을 한 뒤 목을 졸라 살해 후 집더미에 숨겨놓고 도주했다라고 양쪽이 진술을 합니다. 입고 있던 옷, 운동화도 양쪽이 똑같은 진술을 했다는 거죠. 따로 분리해서 받았는데 말입니다. 증거 3. 그러면 누가 죽였냐에 대한 문제는 서로 다르게 진술합니다. 정군은 목을 조르고 강간한 건 명군이 했다, 나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고, 명군은 정군이 목을 졸랐다 라고 서로 반대로 입장 진술을 합니다. 다음 증거 네 번째, 범행 도구를 찾게 됩니다. 추궁 끝에 김양을 위협했던 칼과 스타킹을 자른 칼을 정군의 외숙모 집과 그 근처에서 확인이 돼 그걸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인데요. 주민들 사이에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 야산에서 본드 흡입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벙커를 만들어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화성 수사 자체가 당시에 악질 전과자들, 변태 성욕자만 많이 했지 실제로는 노출, 10대 불량배와 관련된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아지트가 화서동 근처에 그 숙지산이라고 불려있는 중턱입니다. 땅굴 같은 데 있었고, 명군은 당시에 범행 후 이곳에 숨어 있었고 본드를 마시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증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범행 현장이죠. 당시 화서역에서, 화서 그 논에서 발견된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대변, 모발, 음모가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견됐던 혈액형을 추출해 본 결과 그 혈액형이 B형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걸 B형으로 던졌을 때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B형이라고?
정군과 명군의 혈액형도 B형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에 이분이 형사분이 잡으셨던 둘, 명군과 정군은 화서역 인근의 땅굴에 은신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왜 은신했냐? 검문을 피해서 나는 화서철길을 따라 병점역과 정남면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도 진술을 합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정확하게 얘기했고, 주변인의 진술, 반겨된 흉기들, 그리고 혈액형, 이 모든 증거들까지 확인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증거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젠 의심점과 관련되어 있는 진술입니다. 진술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 진술은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왔던 얘기들, 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진술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증거물 찾으려고 저희 잡았죠. 근데 우리가 범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의심점 두 번째 진술인데 이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87년 12월에 떼강도 사건으로 수원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감자 한 명이 있는데, 당시에 미결수 방 1동상 18번 방에 함께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군과 정군과 같이 말이죠. 근데 정군이 이 사람들 앞에서 함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논바닥으로 유인해서 강간하고 스타킹으로 목을 조른 뒤 강목으로 머리를 때렸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 묻은 강목과 팬티는 야산에서 태워버렸어요 라는 얘기. 같이 있었던 18번 방의 재소자들은 야, 너 이거 밖에 나서 얘기하지 마.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고문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들이 폭행 고문했다고 얘기해. 허위 자백한 거야 라고 우겨야지. 야, 그걸 왜 인정했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지요. 의심점 세 번째 진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술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이 진술 때문에 당시 조영사도 얘네가 화성사건 범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춘재가 잡히기 전까지 조영사는 이들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저희 화서역에서만 한 건 아니고 화서역에서 철도 따라 걸으면 병점역, 정남면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걸으면 한 30-40분?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정남면 쪽에서 한 명을 죽였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집을 압수수색을 할 때 명군의 집에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 시계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왜 있지 싶은 거지요. 왜 시계줄이 나오지? 이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네가 화서동 사는데 화성을 왜 간 거야? 라는 질문했더니 기찻길 따라가서 그냥 범행하고 나서 다시 기찻길로 돌아왔어요. 검문관세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얘네구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얘네였구나. 얘는 시그니처가 있고 트로피적 개념을 시계로 갖고 온 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헌데 명군은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문제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난 폭행한 적이 없다. 당시에도 그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계 어디에 묻었냐? 라고 물었더니 수원시청 근처에 88공원이다라고 해서 함께 갔었고, 수갑을 쳤던 명군이 갑자기 도주를 하다가 자기 혼자 넘어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중엔 그렇게 넘어져서 좀 아픈 상태였는데 좀 방치하다 뇌사 상태로 온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폭행 고문을 해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방치한 게 잘못됐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자신들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 재판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님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소견을 하셨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때려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딘가 넘어져서 부딪혔을 때 나온 것과 흡사하다. 다른 데는 구타 폭행에 대한 흔적이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당시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냈던 간부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다 그냥 자기들끼리 입에서 자백을 했던 거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 자신들은 허위 자백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의자 세 번째입니다. 용의자 세 번째는 이춘재도 아니고 그리고 정군과 명군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제3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려보자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차 사건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춘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연결고리가 좀 많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춘재 O형인데 왜 그렇게 B형이 많아? 왜 B형이라고 생각한 거야? DNA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액이 섞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됐던 당시의 기술력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B형이 많았을까요? B형,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많은 B형, 그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 했고 정남면에서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명군과 정군. 그리고 그들은 화서역에서 왔다 갔다 했고 화서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의 패턴이 비슷한 5차, 6차 범행 이후에 나왔던 사건의 패턴이 비슷했던 것.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정말 이춘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점이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춘재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범인 혹은 범인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춘재라고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연관시키고 이춘재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를 위한 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려져 있던 수사 자료와 비교를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 피해자분들의 그리고 유족분들의 원통함을 정확하게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엔 난 지금도 모든 것, 한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9번은 다 이춘재일 거야. 혹은 이 중에 일부가 이춘재고 나머지는 다른 애들이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텀 35일, 58일, 2일, 30일, 120일, 120일, 1년 60일, 150일. 저희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당연히 경찰을 신뢰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명명백백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몇 명입니까?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뭐 옛날에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한 거 잘못됐네,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아니 뭐 옛날에 경찰들이 뭐 수원 산다 그러는데 수원 안 사네, 화성 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판단 잘못했네, 뭐 프로파일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뭐 판단을 잘못했고 상황이 어떻게 이상하게 꼬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 행각에 대한 건 그쪽이고, 다른 쪽 범행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말 그대로 수원에 있는 누군가가 저질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춘재라는 그 이름, 그 범죄자의 이름에 모든 프레임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범인에 대한 색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색깔을 혹시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그냥 막 뇌피셜 막 날리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미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관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명명백백 밝혀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많아요. 우리는 어쨌든 국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뭐 밝혀졌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매우 많잖아요. 혈액형이 왜 다른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혈액형이 같아? 뭐 혈액형이 당시에 오염됐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춘재가 이 모든 사건을 다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을 조금 더 열었을 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모방범죄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었으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열어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좀 묻혀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쪽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다른 거보다도 저는 뭐 명군과 정군 사건, 그 사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 쪽에서 강압 수사를 하고 나서 자기 경찰의 주장이겠지,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찰 쪽에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수사를 다시 한 번 더 통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춘재가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사하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이춘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사실 화성 사건하고는 완전 별개의 느낌이 들진 않아요. 되게 유사하게 움직였던 것도 있고, 위치적으로 살펴보면 병점이라는 공간에서 위쪽이 세류역, 그 위가 이제 수원역, 화서역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밑에가 이제 오산으로 내려가는 곳.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미제 사건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거보다도 몇 번씩, 그러니까 이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춘재는 분명 5차, 7차, 9차,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DNA가 나와서 또 많은 범죄에 대한 그 흔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춘재가 그렇게 용의자로서, 범인으로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거는 그 이외의 범죄.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 말고도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도 또다시 연쇄살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게 이춘재가 범인이다라는 것보다 다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춘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